앞에 파일에서 사이버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이버 윤리의 기본 원칙 중에 존중의 원칙이다. 이게 나 자신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자, 뭐 그런 상대방 배려의 원칙을 말하는 거고요. 정의의 원칙은 타인의 권리를, 타인에게도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침해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완전성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책임인 거죠. 그 다음에 책임의 원칙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악 금지의 원칙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다든지 저작권을 침해해서 사이버 폭력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주는 사이트 개설 자체도 금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존중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비방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고, 사이버 상에서는 언어 폭력이 난무하게 되겠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등이 중독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도 있겠죠. 부정적인 요인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의의 원칙에서도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사이버 성폭력 또는 유언비어가 유포된다든지, 가짜 뉴스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이버 괴롭힘 등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책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해악금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면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 사이버 사기 이런 걸 너무 당연하다고나 할까? 이렇게 그냥 나쁜 분위기가 확산되는 이런 현상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악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런 것이 사회에 긍정적인 요인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도 반사회적인 그러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불법 자료를 유통시킨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죠. 사이버 윤리와 관련된 법, 제도 등이 있는데요. 먼저 정보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통용되던 윤리와 법적 제도 장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이버 범죄 사고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이버 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와 규범이 준비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 중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이런 것에는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용자 보호, 안정성 확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등급을 표시한다든지 불법 게임 유통을 방지한다든지 몰입 예방, 그러니까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신비밀보호법.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나 통신의 자유, 신장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전기통신 감청 또는 비공개, 그리고 대화의 녹음, 청취 금지, 그 다음에 대화 내용에 대한 공개나 누설 금지, 이런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가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이나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서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다음 아래에 있는 요것은 사실상 여기서는 의미가 아까 앞에서 나온 건데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다음에서 본다면 사이버 범죄의 종류와 대응 방안인데요. 사이버 범죄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비대면성이죠. 그리고 익명성입니다. 비대면과 익명이 되면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범죄를 시도하려는 그런 마음이나 행동이 용이하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무제한성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그런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특징이죠. 그 다음에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 이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빠르게 전파되며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죠. 이번에는 사이버 범죄의 종류와 대응 방안 중에 두 번째로 사이버 범죄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이버 명예훼손이 있어요. 이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비방을 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글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사이버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도 있는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또는 공포심, 불안감 이런 걸 유발하는 행위, 이것도 사이버 스토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버 사기는 물품을 제공할 것처럼 메시지나 이런 여러가지 신호를 보낸 다음 그 다음에 금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그런 겁니다. 메시지를 보내놓고 돈을 받은 다음 물건을 안 보낸다든지 가짜 물건을 보낸다든지 이런 그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이버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싱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불특정 다수에게 전자우편을 보내서 금융기관인 것처럼 위장된 그런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빼내서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행위를 피싱이라고 하는 거고요. 스미싱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SMS로 신호를 정보를 보내요. 이 피싱 정보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숏 메시지 서비스 등등에다가 피싱 정보를 같이 보내서 하는 그런 행위를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MS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용자들이 그 인터넷 주소를 클릭을 해서 앱을 설치를 하게끔 유도하고, 근데 그 앱이 악성 앱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폰에 또는 이 PC에 감염을 시킨 다음에 정보를 빼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는 그 소액 결제를 유도하기도 해요. 위험한 그런 범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디도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원래 데니얼 오브 서비스, 그래서 도스라는 개념이 있는 건데 데니얼 오브 서비스는 거부 공격입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수많은 접속자가 동시에 접속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접속자 수십만 명이 동시에 들어오면 서버가 다운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그런 걸 시도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수십만 명이 동원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공격을 시도하기가 어렵죠. 또는 노출되기도 하고 누가 들어왔는지를 아니까. 그런데 디도스라고 하는 것은 분산형입니다. 분산형 서비스 거부 공격. 디스트리뷰티드는 분산이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해커가 좀비 PC를 상대로 특정 악성 코드를 심어놔요. 조종당하는 이 악성 코드를 심어 놓는 거예요. 좀비 PC에다가. 좀비 PC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이 악성 코드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일반적인 사용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PC가 해킹 당해 가지고 악성 코드가 심겨진 상태에서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종자는 수십만 대의 컴퓨터 PC를 좀비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월 모일 모시에 어떤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접속하라, 이런 메시지를, 명령을 내리면 그 각각의 좀비 PC들이 특정 사이트로 몰려가게 되고 특정 사이트는 다운되겠죠. 바로 이러한 이 과부하를 유발하는 그런 공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비 PC를 활용하게 되면 혼자서도 한 명의 해커가 수십만 대의 컴퓨터에서 접속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뭐 누가 했는지 노출되지 않고,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건 범죄에 악용된 거지 그 PC 사용자가 직접 사이트에 접속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불특정한 그 익명성의 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디도스 공격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킹인데요. 이건 불법 침투를 한 다음에 정보를 유출하거나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해킹이라고 하는 거죠. 뭐 더 악성인 것을 크래킹이라고 하고, 해킹 중에서도 크래킹이나 악성 해킹을 막는 역할도 해킹의 기법을 알아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화이트 해커라고 해서 이 블랙 해커들의 활동을 저지하는 이런 활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커라고 해서 다 나쁘다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통상적으로 해킹이란 불법 침투를 한 다음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침투를 해서 정보를 파괴하는 이런 그 행위를 해킹이라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자를 해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성 프로그램들도 있죠. 악성 코드가 내재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모든 종류를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밍이라는 기법도 있는데,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조작해서 사용자가 가짜 사이트로 들어오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정보를 몰래 빼내옵니다. 이렇게 다른 컴퓨터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 놓고 그게 자기 컴퓨터에 설치된지 모르는 사람들이 각종 컴퓨터 조작을 하는 동안, 또는 설치된 그런 그 URL로 접속을 해서 가짜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가짜 사이트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정보를 입력하게 되겠죠. 그럴 때 그런 정보를 빼내가는 이러한 기법들입니다. 대개의 경우가 이제 금융기관을 사칭한 이런 사이트로 유도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랜섬웨어라는 것도 요즘에 큰 인기를, 인기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추세가 있는 거죠.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개인은 물론이고 회사도 그렇고 국가기관들도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습니다. 컴퓨터를 감염시킨 다음 그 컴퓨터의 파일을 다 암호를 걸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용자들은 직접 파일을 열어서 활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방법이 랜섬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이버 범죄의 예방법에 대해서 보는 것인데요. 어, 방화벽을 항상 안전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방화벽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 대한 보안 카드 번호를 어, 모두 입력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보안 카드를 입력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용 사이트에서 모두 다 입력을 했을 때 그게 만약의 경우 악성 코드가 내재되어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노출되는 그런 경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네 자리 중 두 자리만 입력하시오. 이런 이용 사례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웹사이트에 보안 카드나 비밀번호를 모두 다 입력하는 이런 행위가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이버 예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네티켓,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티켓, 네티켓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안 카드나 공인 인증서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놓고 저장하는 나에게 보내기 이런 방식을 말하는 거죠.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해킹을 당했을 때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 인증서가 빠져나갈 수 있죠. 이메일도 해킹 당하니까. 그래서 USB라든지 이런 안전한 곳에 저장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처불명의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가 들어오면 그걸 링크를 해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컴퓨터의 모든 소프트웨어와 보안 업데이트를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출처불명의 어플리케이션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그 보안 설정을 강화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선택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사이버 괴롭힘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상황 설정은 이렇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A를 모바일 메신저로 초대해 놓고 대화에서 무시하거나 또는 채팅방을 모두 나가는 등 이런 집단적인 따돌림이 있을 수 있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논의해 보자는 것이고, 또 사이버 범죄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법률을 찾아보는 건데요. 이것은 키사라고 하는 인터넷 보호 나라, 여기에 가게 되면 보호.co.or.kr에 그러면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이 있어요. 그런 것들 파밍이나 스팸 또는 스미싱 그리고 랜섬웨어, 가정용 인터넷 공유기에 대한 어떤 해킹 방법 등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장까지 우리가 끝내고 살펴본다면 정보보안 전문가라고 하는 미래의 직업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보보안 전문가의 임무는 뭐냐? 사람들의 그 안전을 지키고 사회를 보호하여 정보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업군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적성과 소질이 필요할까? 그리고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은 무엇일까? 어떤 준비를 해 가야 하는가? 그리고 전망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에요. 뭐 다들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뭐 호기심, 창의성, 끈기 당연히 중요하고요. 많은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비밀 유지, 도덕성, 윤리의식 이런 것도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 당연히 뭐 하드웨어 운영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이런 다양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해킹과 바이러스가 증가되겠죠. 정부와 기업에서도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무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결론은 미래 사회에는 정보보안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이 강좌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